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월든,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 지음. 월든은 소로우가 숲속 월든 호숫가로 들어가서 지낸 2년 2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소로우라는 사람이 이 2년 2개월 동안 자기는 이것을 실험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는 사업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그리고는 다시 나와서 그 일반적인 생활을 다시 했다고 하는데 이 2년 2개월 동안의 월든의 실험을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소로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런 실험을 하고 싶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책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금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특이하지 않고는 이런 실험도 해보지 않았겠죠. 사람들은 그 옷을 입을 때 그 솔기가 터뜨려지는 옷이 터질 것 같은 옷을 터뜨려 가면서 옷을 입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옷은 맞는 사람에게나 그 가치가 있는 법 아니겠느냐 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쓴 이 책을 필요한 사람만 알아서 필요하게 써라, 봐라. 또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알아들어라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보시고 내 이야기가 공감이 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 어떻겠니? 또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말합니다. 이 저자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가 이 책을 쓰고 이 책이 많이 읽혀진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우게 됩니다. 이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월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요. 많은 또 위대한 사람들에게 위인들에게 또 모범이 된 책이고 그 생각을 이끌어낸 책이잖아요. 이 월든의 소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릇된 생각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다. 사람의 육신은 조만간에 땅에 묻혀 퇴비로 변한다. 사람들은 흔히 필요성이라고 불리는 거짓 운명의 말을 듣고 좀이 파먹고 녹이 쓰며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재물을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러나 인생이 끝날 무렵이면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살다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모양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노동자는 단순한 기계 위에는 아무것도 될 시간이 없다. 이 시대가 이 글이 써지던 시대를 이제 생각하고 책을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바야흐로 이제 미국의 초기 정착 시대였고요. 아직 그 노예 해방이 되지 않았던 남쪽에서는 노예가 성행하고 북쪽에서는 노예는 흑인 노예 제도는 없었지만 그 공장에서 그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노예 취급하는 결국 노예와 다를 바가 없는 새로운 종류의 노예들이 이렇게 있던 시절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 빛이라는 것은 태고 쪽 붙어 있는 진흙 수렁창인데 그걸 모른다.
병들 날에 대비해서 돈을 벌려고 무척이나 애를 쓴다. 돈을 벌려고 너무나 무리한 결과 결국은 병에 들고 만다. 병든 날에 대비하려고 무척 애를 쓰다가 결국 병이 든다. 어리석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 미국인이, 이 사람 미국 사람이니까요. 미국 이야기고, 흑인 노예 제도라고 하는 야비하고 외래적인 제도에 빠져 있을 만큼 천박한 국민이라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남쪽이든 북쪽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힘든 것은 당신 자신의 노예 감독일 때 더 그런 게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죠. 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평가보다 자기가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가 곧 그 사람의 생애를 결정하게 되고 또 아니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지표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의 인생을 조용히 보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해서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죠. 잘못된 고정관념은 지금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또 어떠한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도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것일지라도 증명되지 않고서는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의 늙은이들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산업화되고 난 뒤니까 예전하고는 또 달랐겠죠. 이 요즘의 늙은이들은 젊은이들에게 줄만한 중요한 충고의 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부분은 부분적인 것을 지나지 않으며 그 경험이라고 해봐야 그들의 인생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30년 살아왔으나 아직껏 내 선배들로부터 유익한 가르침이나 진심에서 우러난 충고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내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며 아마 해줄래야 해줄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내 선배들이 그것을 이미 겪었다는 것이 내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고 말하면서 남들이 하는 것, 오래된 것, 그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말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농부가 자기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채소만 먹고는 못 살아요. 뼈가 될 만한 성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지만 그 농부는 이런 말을 하는 동안에도 줄곧 소 뒤를 따라다닙니다. 이 소는 풀만 먹고 자란 뼈를 가지고 농부보다 더 큰 몸과 큰 힘을 가지고 쟁기를 끌고 있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그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선인들이 모두 이미 이 세상을 산 여러 사람들이 모두 답사하고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놓은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깊이 생각해보고 경험해보고 찾아보고 알아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 이야기를 잠시 떠나서 이 채소만 먹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도 저도 채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고.
과학적인 설명을 이제 이제 집어치우고 이게 소가 풀 먹고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뒤로 제껴두고 이제 그 고기나 또는 고기에서 나오는 뭐 치즈나 우유 같은 이런 동물성 단백질만 뼈와 근육을 만든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과학적인 거 떠나서 뭐 다 떠나서 조금만 찾아보면 우리 앞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 중에 특히 생각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분들에게 선인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채식주의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겪어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육체 노동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더 오래 사셨다는 것이 그냥 예로 써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자기가 스스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흔하지는 않겠지만 주위에 찾아보면 그런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런 분들이 근육과 뼈를 잘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믿지를 않죠. 믿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걸 먹고 싶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싶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책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저자는 자기가 읽었던 역사책이나 시, 신화 등에서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하여, 이건 다른 사람의 경험이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경이롭고 유익한 것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가 가꾸는 콩을 여물게 해주는 저 태양, 그리고 그 태양들이 각 태양계의 다른 유성들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 햇빛은 내가 콩밭에서 호미질을 할 때의 햇빛과 다르다는 것. 어제 햇빛과 오늘 햇빛이 다르고, 별들이 또 얼마나 멋진 삼각형의 정점을 만들고 있는가, 또는 우주의 여러 저택에 사는 얼마나 많고 각기 다른 존재들이 동시에 같은 별을 바라보고 있을까. 인간의 체질이 서로 다르듯이 자연과 인간 생활도 각양각색이구나. 남의 인생의 앞길을 누가 어떻게 예언하겠는가. 우리가 잠시 서로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와 같은 것들입니다. 월든의 소로우는 이웃들이 선이라고 부르는 것 대부분은 실은 악이라고 나는 진심으로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귀신에 씌어신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살고 있었을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는 근심, 걱정, 긴장은 치유불능의 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다가 병이라도 들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늘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가?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다가 밤이 되면 마지못해 기도 드리고는 자신을 불확실성에 맡겨버리는 우리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현재의 생활을 신봉하고 살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러나 원의 중심은 하나잖아요. 중심에서 몇 개라도 반경을 그을 수 있듯이 길은 얼마든지 있다. 생각해보면 모든 변화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기적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미국인은 공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곧 참되게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화학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몸에 넣고 그것은 이제 연료를 넣는 것과 같고 사람의 몸은 난로 같아서 그것을 이제 연료를 떼가지고 열을 만들고 그 열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 에너지가 이제 너무 빨라도 병이 나고 너무 떨어져도 병이 나고 이 열을 적절하게 잘 유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동물적 생명이란 표현은 동물적 열이다 라고 표현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몸에 절대 필수적인 것은 따뜻함을 유지하여 몸 안의 생명의 열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제 사치품과 편의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간소하고 결핍된 생활을 해왔다. 중국, 인도, 페르시아 및 그리스의 옛 철학자들은 외관상으로는 그 누구보다 가난했으며 내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자발적 빈곤이라는 이름의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인간 생활의 공정하고도 현명한 관찰자는 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어느 날에는 철학 교수는 있지만 철학자는 없는 것 같다. 철학자가 된다는 건 단지 심오한 사색을 하거나 어떤 학파를 세운다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고 그것의 가르침에 따라 소박하고 독립적인 삶, 너그럽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철학자가 되는 것은 인생의 문제들을 그 일부분이나마 이론적으로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뜻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철학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가 이미 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나면 필수적인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바라겠는가? 여분의 것을 더 장만하는 기보다는 다른 할 일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먹고 사는 것을 마련하는 투박한 일에서 여가를 얻어 인생의 모험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인 그 필수품, 기본적인 욕구가 생명의 욕구가 해결됐을 때 그 뒤에 더 큰 게 있다. 사치품, 또는 필요 없는 것을 더 누리고 이런 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지금부터 이 월든 호스가에 들어가서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더 중요한 그때 이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만족하고 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주요 대상은 강인하고 용감한 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왜? 그 사람들은 천국에나 지옥에나 지 일은 지가 알아서 잘할 거기 때문에 이 소로우가 내가 말하려는 주요 대상은 인생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은 보류한 채로 타고난 신세와 때를 잘못 만난 것을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며 목청 높여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나의 또 다른 대상은 겉으로는 부유하나 실은 가장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 즉 찌꺼기 같은 부를 축적했으나 그 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또는 어떻게 버려야 할지를 몰라서 스스로 금과 은으로 된 족쇄를 만들어 찬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로우는 이제 그것을 보여줄 자신의 실험, 즉 월든 호숫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사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업은 을에 있어야 할 자본도 없이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왜 자본이 많이 필요 없느냐? 나는 그 꼭 필요한 그 열을, 동물적인 생명의 열을 지키기 위한 의복, 옷과 집을 구하는데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나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있는 아주 작은 기초 재원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의복, 옷과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로는 월든에 자기가 살 집을 직접 짓게 됩니다. 간소하게 짓죠. 여태까지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필요한 하지만 그 생명의 열을 지킬 수 있는 그 아주 최소한의 집을 짓고 잠을 그곳에서 자고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연이라는 커다란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사업에 시작할 때 자기가 옷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또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의복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옷을 구입할 때 우리는 참다운 실용성보다는 새 것을 좋아하는 심리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는 점에 더 좌우된다. 일을 해야 할 사람에게 그가 옷을 입는 목적은 첫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함이요. 둘째는 현재 인간 사회에서는 알몸을 가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보자. 그러면 그는 지금 가지고 있는 옷만 가지고도 중요한 사업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옷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로 존경할 만한 것인가 보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마침내 무엇인가 할 만한 일을 찾은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새 옷을 장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다락에서 먼지가 뿌옇게 쌓인 채로 있던 헌옷을 꺼내 입어도 충분하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상의와 바지, 모자와 신발이 그 차림으로 하느님을 예배하기에 손색이 없다면 그곳으로 족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흔히 아는 옷에 대한 유행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파리에 있는 원숭이 두목이 어떤 여행용 모자를 쓰면 미국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은 그와 똑같은 모자를 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공간적 거리나 시간적 거리가 생기면 서로의 어릿광대 꼴을 비웃는다고 합니다. 어느 세대이고 낡은 유행을 비웃으면서 그러면서 또 새 유행을 열심히 뒤쫓습니다. 공장 운영의 주 목적은 사람들이 옷을 잘 입고 올바르게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돈을 많이 벌자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은 이웃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정도의 집은 나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을 평생 가난에 쪼들리며 살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끝없이 노력하고 때로는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법은 배우지 않을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헨리 데이비스 로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과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작은 오두막을 짓고 자기가 말했던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실험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고 어떤 실험을 해 나갈 것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